우리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미라클 헤어샵. 그곳은 머리를 하는 곳이자 이 동네 아줌마들의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파마약 냄새 속에 섞여 있는 건 은근한 자식 자랑과 남편 연봉 비교,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는 눈치 싸움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꽤 상위 포식자에 속했습니다. 어머, 영수 엄마. 이번에 영수 의대 합격했다며? 세상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원장님의 호들갑에 저는 짐짓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거든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뒤편 미용실 구석 자리에 늘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사동 아줌마였죠. 그녀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을 떠도는 건설 일을 한다고 했고 하나 있는 아들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걸리고 학교 폭력으로 불려다니고 공부는커녕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따면 다행이라던 그 아이. 그래서 백사동 아줌마는 늘 우리가 자식 자랑을 할 때면 잡지에 코를 박고 못 들은 척하거나 슬그머니 화장실로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쯧쯧 혀를 차면서도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계절이 2번 바뀌고 초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를 달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용실 통유리창 너머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원장님도 저도 파마를 말던 옆 동네 엄마도 모두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단지 입구로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군요. 납작하고 날렵한 TV에서나 보던 그 차. 어머, 저게 뭐야? 포르쉐야, 페라리야? 우리 동네에 저런 차 탈 사람이 있어? 다들 넋을 잃고 보는데 운전석 문이 위로 쓱 열리더니 내린 사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백사동 아줌마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건 동네 양아치라 불리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미용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늘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그녀가 그날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더군요. 손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요. 그날 이후 백사동 아줌마는 미용실의 지방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장님에게 제일 비싼 영양 케어를 주문하고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차 한 대 뽑아줬어. 내가 색깔이 너무 튀지 않냐고 했는데 엄마는 젊으니까 이런 거 타야 된다고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백사동 엄마. 아들 아직 20대 중반 아니야? 무슨 돈으로 저런 차를 사?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콧방귀를 끼더군요. 요즘 세상에 공부해서 돈 버는 건 옛날 이야기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공부는 노비들이나 하는 거라고. 진짜 똑똑한 애들은 남들이 모르는 길로 돈을 번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건 비밀이지. 영업 비밀. 아무튼 한 달에 억을 번다는 것만 알아도 의사? 변호사? 걔네들 평생 벌 거 우리 아들은 순식간에 벌어.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아들의 의대 합격증이 그녀의 빨간 스포츠카 앞에서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부는 노비나 하는 거라고? 내 아들이 노비라고? 화가 치밀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걸치고 온 샤넬 가방과 롤렉스 시계가 너무나 번쩍거려서 눈이 부셨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녀의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낮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그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들어옵니다. 트렁크에서는 백화점 쇼핑백이 쏟아져 나오죠. 굳이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미용실에 들러서 아유, 쇼핑도 노동이야 하며 음료수를 돌립니다. 처음엔 다들 어머 좋겠다 하며 부러워했지만 뒤돌아서면 수군거렸습니다. 솔직히 저게 말이 되냐? 20대 애가 무슨 재주로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어? 로또 된 거 아니야? 아니면 코인인가? 저도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도 밤새워가며 공부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썽만 일으켰다던 그 녀석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돈을 뿌리고 다닌다니.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지금 현실인 걸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러나 하루 사이에 부자가 돼서 그런 걸까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백사동 총각 밤에만 나간다더라. 컴퓨터가 방 안에 수십 대가 있대. 전기세가 공장만큼 나온다던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 미용실 원장님이 넌지시 말해주더군요. 영수 엄마, 백사동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돈 자랑을 하다가도 누가 무슨 일 하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눈빛이 싹 변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저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자랑 뒤에는 항상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성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과시함으로써 그 불안을 덮으려는 듯 보였죠. 우리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저 거품이 터지기를, 저 오만한 콧대가 꺾이기를.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온 성실함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라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차 3대가 백사동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일부 주민으로 밖으로 나왔고 저는 외투만 걸치고 베란다에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백사동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는 남자. 백사동 아줌마의 아들이었습니다. 늘 입고 다니던 명품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사동 3층에 열려있는 베란다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우리 아들 잡아가지 마라. 아이고. 백사동 아줌마였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그녀가 억눌러왔던 공포 그리고 예감했던 파국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역시나 하는 씁쓸한 탄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떴습니다. 해외 불법 운영 자금 세탁 조직 검거 흐릿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백사동 그 녀석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대의 자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책이었다고 하더군요. 한 달에 1억. 그녀의 자랑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이 섞인 검은 돈이었습니다. 미용실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번엔 부러움이 아닌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애가 눈빛이 일반 사람하고 달랐잖아. 엄마란 여자가 그걸 몰랐겠어? 알면서도 돈 좋다고 펑펑 쓴 거지. 공범이야 공범.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세상이 아주 미쳐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제 아들이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백사동 아줌마는 이제 얼굴 들고 못 다닐 거라고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백사동 아줌마는 두문불출했습니다. 다들 그녀가 야반도주했거나 집 안에 갇혀 폐인이 되었을 거라 짐작했죠. 그런데 벚꽃이 필 무렵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지 입구로 다시 들어오는 익숙한 차. 그 빨간 스포츠카였습니다. 운전석에는 구치소에 갔던 그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좀 빠졌을 뿐 여전히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어머 뭐야? 쟤 풀려난 거야? 알고 보니 초범이고 반성문을 쓰고 결정적으로 거액의 변호사를 써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백사동 아줌마가 다시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미용실에 와서 떠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차도 팔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몰수당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다 빼돌려놨는지 그들은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건 하나.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섞이지 않았습니다. 길 가다 마주쳐도 백사동 아줌마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모른 척 지나갑니다. 저도 굳이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희랑은 말 섞을 필요 없다는 오만함과 그래도 나는 돈이 있다는 비틀린 자존심을요.
미용실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세상이 말세야. 도둑놈이 떵떵거리고 살고.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묘한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을 어겨도 감옥을 갔다 와도 결국 돈만 있으면 저렇게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현실. 우리가 믿었던 권선징악이라는 동화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의대 공부가 힘들다며 살이 쏙 빠진 얼굴로 밥을 먹는데 마음이 짠하더군요. 창밖을 보니 백사동 그 녀석이 빨간 차를 닦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긁어모으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뻔뻔하게 살아남는 것. 저것도 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재능이라면 재능일까. 저는 숟가락을 든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밥 많이 먹어. 그리고 돈 못 벌어도 되니까 밤에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 되라.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백사동의 빨간 스포츠카는 오늘도 저렇게 번쩍거리는데 왜 제 가슴속은 이렇게 텅 빈 것처럼 시린 걸까요? 뉴스를 켜면 또 어딘가에서 수백억 횡령범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봤었던 신기할 것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참으로 씁쓸하고도 기이한 백사동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